안녕하세요. 먼저 수업 일정부터 얘기를 하면 이번 주는 1회 모의고사만 세포학 모의고사만 문제를 풀이하고 2주, 3주, 4주 차에는 그 미트 문제 30문제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고 난 다음에 한 주에 10문제씩 3주간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책을 개정할 때 그 문제들을 일부를 좀 뺏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뺏는 것들 중에 살펴볼 것이 있으면 혹시나 마지막에 5주차, 6주차에 혹시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일요일 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지금 뭐 내가 일정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강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 글루탐산의 pKa 값은 각각 pKa1 2.19이고 글루탐산은 R그룹에 CH2를 두 개를 가지는 것이 글루탐산이지 R그룹에 CH2를 하나를 가지는 것은 아스팔트산입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형태대로 문제에 대한 것은 풀이를 하시면 되고 나는 습관적으로 항상 pH가 낮은 pH일 때 어떻게 이온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pH가 1과 같이 강산성 용액이다라면 그러면 글루탐산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인 것이지 물론 H는 전부 산에 대한 성질을 가집니다. 얘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얘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얘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용액 하에서는 여기에는 이 H라든지 이 H는 산으로 작용하기에는 pKa 값이 너무 값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생물의 경우에는 표준 pH가 세포질 pH가 7.2에서 7.4 정도 되는 것이니까 거의 중성 pH입니다. 중성 pH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들은 산으로는 취급할 수가 없을 만큼 pKa 값이 큽니다. 그러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이 pKa2로 표기가 됩니다. 9.67이고 얘는 pKa1으로 표기가 된다 그랬지. 2.19이고 얘는 pKaR로 표기가 됩니다. 4.25. 혹시 모르니까 탄소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카르복실기가 주제가 되게 되면 카르복실기가 결합된 탄소를 알파탄소라 합니다. 순서대로 탄소에 대한 이름은 얘를 알파탄소, 베타탄소, 감마탄소로 하면 얘는 감마 카르복실기라 하면 됩니다. 혹은 탄소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을 1, 2, 3, 4, 5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얘가 1번 탄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번 탄소가 되고 3번 탄소가 되고 4번 탄소가 되고 5번 탄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니 얘는 R그룹의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 4.25이다라고 표기해도 되고 혹은 감마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 4.25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 상태가 pH가 1인 상태이면 pH를 나는 습관적으로 높여 나갑니다. 먼저 이제 pH를 높였을 때 먼저 만나는 pH와 pKa 값과 같은 pH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pH 2.19가 되겠지. pH 2.19에서는 얘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이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건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배우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pH가 pKa 플러스 로그에 산에 대해서는 HA라고 표기를 하면 되고, 염기가 되게 되면 우리는 염기는 POH와 pKb로 표기하지 않고 전부 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pH와 POH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기 베이스에 대해서는 pH 분의 B의 농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적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굳이 밑에 있는 것 적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위에 있는 것으로 문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베이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면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 농도가 같을 때 pH는 pKa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로그니까 로그는 1보다 큰 수가 되게 되면 로그의 값은 플러스가 되게 되고 1보다 작은 수의 값을 가지게 되면 로그의 값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지. 따라서 pH가 pKa 값보다 크다는 말은 그러면 로그의 값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로그의 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A-의 농도가 그지? pH가 pKa 값보다 높을 때는 내가 지금 뭘 실수했지? pH equal pKa 플러스 로그에 20 맞지? 그러면 플러스의 값을 가지려면 이게 맞는데 pH가 pKa보다 값이 작아지게 되면 그지? A-의 농도가 HA의 농도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겠지. 얘는 자신의 pKa 값과 같은 pH니까 여기 이 형태와 이 형태에 대한 농도가 같다라고 했지, 그치?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 입자에 대한 전체 전하량을 우리가 흔히 넷 차지 혹은 알자 전하라 합니다. 얘는 여기만 플러스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얘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평균값으로 표현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하자. 농도가 같다라면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하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규칙이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pH가 4.25가 되게 되면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높은 pH니까 염기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자신의 pKa 값과 같은 pH이니까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에 대한 농도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입자에 대한 평균 알자 전하는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하자. 그러면 pH 4.25에서 넷 차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pH가 1인 상태에서 이온화된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전하량이 얼마이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pKa 값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pH를 높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0.5만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씩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방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나처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식을 그려가면서 답을 작성하라 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 각자가 연습을 하시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는 pH가 pH 9.67이니까 이때 알자 전하는 여기에서 1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 가가 2.19가 될 것이고 다가 4.25가 될 것이고 라가 9.67이 되겠지. PI는 약속된 개념인 것이지 여기는 이 입자에 대한 평균 알자 전하가 0을 유지할 수 있는 pH를 PI 등전점이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지, 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시그모이드 커브입니다. S자 커브의 이론적인 변곡점은 중앙값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긴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S자 곡선이 되게 됩니다. 이 S자 커브의 이론적인 변곡점이 중앙값이고 이 중앙값이 2.19인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시그모이드 커브에 대한 이론적 변곡점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4.25라는 뜻이지. 마찬가지. 여기도 S자 커브입니다. S자 커브의 이론적인 변곡점은 중앙값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숫자를 구할 때는 약속된 규칙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PI는 관측을 해야 됩니다. pH 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하량이 0인 상태에서 pH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PI 등정점이 있는 것이지. 실적값과 이론치는 다른 거야, 알겠지? 이론치는 기대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규칙 하에서 값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것에 대한 실제 PI를 구하라. 그런 미친놈 없습니다. 그잖아, 시험장에 뭐 실험 기구를 주고 실험해가지고 PI를 측정하라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부 PI에 대한 근사치입니다. 이때 PI의 근사치는 그래서 얘는 S자 커브를 그리니까 S자 커브의 이론적 변곡점이 뭐라고? 중앙값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PI의 근사치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가장 가까운 두 pKa 값의 중앙값입니다. 그러면 2.19와 4.25에 대한 중앙값. 얘는 외요가 아니라 얘는 약속된 것입니다. 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론치이기 때문에. 이론치이니까 누가 계산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실제 PI는 아무도 모릅니다. 뭘 해봐야만 돼? 실험해봐야만 됩니다. 내 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외요가 아니라 얘는 약속입니다, 약속. PI에 대한 이론치는 이렇게 구하자라고 약속한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 반론을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2.19와 4.25에 대한 중앙값이다. 얼마가 되나? 6.44니까 3.22가 되나?
문제에서 라의 pH에서 라의 pH니까 9.67인 것이지. 글루탐산의 평균 전하량 이 기억이라 했으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하면 되지. pH 6.25에서 글루탐산의 전체 감마 카르복실기 중 얘는 개념은 대화의 수단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감마 카르복실기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R기의 카르복실기입니다. 비전하형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HA, 즉 COOH가 되고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전하형이니까 COO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것에 대한 것을 물었으니까 핸더슨 하셀발리식에 따르면 pH 6.25 equal pKa 4.25 플러스 로그에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하형. 그래서 베이스와는 차이가 있지. 베이스는 분모에 전하형이 들어가야 되지. 분자에 산이니까 전하형. 이 값이 2가 되는 것이니까 이 값은 10의 제곱이라 하면 되지. 따라서 니은은 10의 제곱이다. 혹은 100이라 하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대부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단답형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를 알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문제가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얘는 그대로 이론적인 연장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표는 트리펩티드, 항상 아미노산 서열은 M말단에서 C말단으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것이지, 그지? 그러면 이쪽이 M말단이고 알라닌, 아스팔트산은 R그룹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르복실기가 위치하는 곳이 얘는 상상을 해봐. 알파탄소 CH2 COH니까 알파, 베타에 결합된 COH니까 베타 카르복실기입니다. 세 번째는 리신.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어?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 중심탄소가 알파탄소, CH2가 4개가 있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입실론에 결합된 아미노기니까 입실론 아미노기. 그래서 입실론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란 뜻입니다. 이쪽이 C말단. 꼭 나처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항상 pH 1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전부가 다 산의 형태가 되게 되고 산의 형태이어야지만 pKa가 성립이 되는 거지. 염기의 형태가 되면 pKa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pKb라 해야 되는 거지.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짝산과 짝염기의 pKa 값과 pKb 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고? 1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pK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pKb 짝염기의 pKb 값은
큰 값을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pKa 값이든 pKb 값이든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에 대한 성질이 커지고 pKb 값이 작아지게 되면 염기에 대한 성질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가 됩니다. 반면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가 되게 됩니다. 이건 두 수에 대한 합이 항상 14를 만족하기 때문인 거지. 알라닌에 대한 pKa 값 중에 얘는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을 pK2라 하자. 그럼 여기가 9.9다. 이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물질에 대한 pKa 값은 표준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고, 얘는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주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pKa 값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정확히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이건 이론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지. 여기가 베타 카르복실기를 가지게 되면 얘 주변에는 CH2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마 카르복실기가 되게 되면 얘 주변에는 CH2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강해지게 되면 pKa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pKa 값보다 이것의 pKa 값이 더 높습니다. 이것의 pKa 값이 더 높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는 더 강산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분자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옆에 알파 탄소와 H 하나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CH2가 하나가 있습니다. 반면 얘는 여기가 얘보다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pKa 값과 이것의 pKa 값을 비교하게 되면 이것의 pKa 값이 더 높습니다. 나중에 책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름이 뭐지? 알라닌. 여기가 H면 글라이신. 메틸 글라이신이 알라닌 아닌가?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R그룹 외워야 돼. 여기가 H 하나가 얘로 바뀌면 그래서 이름도 얘가 뭐가 된 거야? 페닐기를 가지는 알라닌이라 해서 페닐알라닌이라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아미노산에 대한 대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라닌이 먼저 만들어지고 알라닌이 페닐화되면 페닐알라닌이 되게 됩니다. 페닐알라닌이 하이드록실화되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이 하이드록실화되게 되면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이게 도파잖아. 도파가 탈카르복실화가 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아미노산이 아닌 아민이잖아. 그래서 도파민이잖아. 도파민이 하이드록실화되게 되면 놀에피네프린이 메틸화되면 메틸 놀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이게 이제 이 물질에 대한 대사 과정이잖아. 얘는 알라닌과 알라닌이 아마이드를 형성한 것이지.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라 하면 생물에서는 이것을 펩타이드라 한다고 그랬지, 그지? 여기가 NH3인 것과 이렇게 아마이드가 된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란이 계속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에 대한 pKa 값도 바뀔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pKa 값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알라닌이 폴리알라닌으로 전환되게 되면 얘는 pKa 값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pKa 값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pKa 값이 감소가 된다는 말은 pKb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알라닌이 계속 결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산에 대한 성질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염기에 대한 성질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좀 들리고 있어? 응. 그래서 왜 얘는 여기에 소수성 영역에 대한 것이 크지 않은 짧은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짧은 지방산이니까 얘는 pKa 값이 작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 몸에서 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되어 가지고 CO-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가 총 17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COOH가 있으면 얘는 이름이 뭐지? 뭐 첫날이어서 다들 긴장하나? 몇 가지 이름들은 외워두고 분자 구조식 외워두라 했었는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포화지방산 정도는 이름 외워야지. 16탄소인 포화지방산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름이 팔미트산. 팔미토일 코에이가 팔미토일기를 활면소 포체로 전이시켜 줍니다. 그러면 활면소 포체에서 팔미토일 코에이는 탄소가 2개가 결합을 해서 스테아르산, 스테아로일 코에이. 스테아르산이 탄소가 2개가 더 첨가가 되게 되면 아라키드산, 최소한 3개는 이름 기억하자, 알겠지? 16탄소 화합물의 포화지방산은 팔미트산, 18탄소 화합물이 되게 되면 스테아르산, 20탄소 화합물이 되게 되면 아라키드산. 스테아르산이 이중결합이 하나가 형성되게 되면 올레산, 이중결합이 2개가 되면 리놀레산, 이중결합이 3개가 되면 리놀렌산, 알겠지? 아라키드산은 이중결합이 4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라키돈산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너무 이제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너무 강하니까 이것의 pKa 값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할 때 지방산이 혈액 내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엄전화를 많이 띄지 않냐? 못 띱니다. 왜? 여기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pKa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름은 지방산인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산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더더군다나 얘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에 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지 혼자 혈액 내에서 혈장을 통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방산은 혈장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결합되어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혈장에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수송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와 같이 알라닌은 가장 대표적인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알라닌이 계속 폴리알라닌이 되게 되면 그러면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어떤 성질이 자꾸 없어지게 된다고. 산에 대한 성질과 염기에 대한 성질이 자꾸 희석되게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얘는 pKa 값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얘는 pKa 값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pKa 값이 낮아진다는 말은 이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pKb 값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어? 이처럼 표준 pKa 값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표준 용액에 측정한 것이지 이 값이 언제나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값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라면 값은 무조건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스팔트4는 베타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 3.9이다. 리신은 입실론 아미노기에 대한 pKa 값이 10.5이다. 알파 카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 2.2이다. 이 입자 상태에서 넷 차지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전하량은 전체 합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이제 그림 안 그리 되겠지, 그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에서 pH를 높입니다. 높일 때 제일 먼저 만나는 pKa 값이 2.2가 되게 되면 여기는 0.5를 빼주면 된다 그랬지. 아니면 그림 그려봐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자신의 pKa 값보다 낮은 pH이니까 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의 농도가 같습니다. 따랐을 때는 평균 전하량에 대한 것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그 이후는 이제 그림 더 안 그려도 되겠지, 그지? 이거보다 더 높은 pH가 3.9입니다. 얘는 이제부터는 1씩 빼주면 된다 그랬지, 그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pH가 pH 9.9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pH가 10.5가 되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 pH는 뭘 적든 상관없습니다. pH 13이라 하든 pH 14라 하든 대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pH 14에서 이온화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PI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중앙값입니다. 따라서 PI는 2분의 3.9와 9.9의 중앙값이다. 6.9이다. 그러면 각각의 pH에서 평균 넷 차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PI 값이 얼마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9.9가 되게 되면 뭐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pH 문제를 숫자를 너무 힘들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7.9에서 여기 이것의 전하형과 비전하형에 대한 비를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 알라닌의 알파 아미노기에 대한 전하형과 비전하형에 대한 비를 구하라. 근데 이렇게 주면 친절하신 분인 거고 얘를 반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문제에 나온 형태 아닌가? 여기다가 이제 함정을 파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핸더슨 하셀발리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말려들게 됩니다. 여기는 비전하형이니까 염기가 분모에 가는 거지. 분자가 전하형이니까 산이 위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핸더슨 하셀발리식은 이걸 구하는 것이지, 그지? 이것의 역수가 되면 얘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이 트리페피드의 알자 전하가
0이 되는 수용액의 pH니까 PI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PI는 6.9라고 해주면 되겠지. pH 2.2인 수용액에서 이 트리펩티드의 알짜 전하라 했으니까 얘를 적어주면 되겠지. 플러스 2분의 3이라 하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동물 세포의 세 가지 세포 골격의 구조를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항상 생물은 생물의 이론은 모델화하는 것이고, 모델화에 대한 대원칙은 보편성과 단순성이라 하였습니다. 즉, 세포 골격이 이렇게만 분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그것이. 또한 이렇게만 분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만 분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얘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은 미세소관의 경우에 여기가 두 개의 중심립을 가지고 있는 중심체인 거지. 중심체에서 미세소관이 뻗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것이 미세소관이고, 중심체를 방추사 형성부라 한다 그랬지. 방추사가 형성될 때 이것은 미세소관이 되었던 미세섬유가 되었던 형성 중심부는 음성말단 쪽이 된다 했습니다. 반대편은 양성말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꼭 미세소관이 중심체에서만 형성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 예를 들게 되면 특히 이제 초기 발생 과정에서는 미세소관에 대한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파리의 경우에 먼저 남모세포는 구형의 세포인 것이, 남모세포가 수정 전에 난자는 성숙하게 됩니다. 이때 난자의 성숙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타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미세소관은 중심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하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추사가 중심체에 결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미세소관의 재배치를 한다. 알겠지? 이 미세소관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쪽이 음성말단, 이쪽이 양성말단이 되는 것이지. 이때 음성말단에서 양성말단으로 물질들을 수송하는 것은 키네신이 하는 것이고, 양성말단에서 음성말단으로 수송하는 것은 디네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네신과 디네인의 어떤 mRNA가 특이적으로 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mRNA에 대한 극성 분포가 결국은 앞뒤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디네인과 결합을 해서 음성말단 쪽에 저장되는 것이 비코이드 mRNA라 했고, 여기 양성말단 쪽에 저장되는 것이 오스카와 나노스라 했습니다. 그지? 마찬가지 깨구리도 단지 이제 미세소관에 대한 재배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깨구리의 경우에는 얘는 수정 전에 난자가 성숙할 때 미세소관의 재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깨구리의 경우에는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자 침입에 의한 신호 전달이 세포질 내에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또 하나가 미세소관에 대한 재배치를 시키는데, 이때 미세소관에 대한 재배치는 안쪽 세포질과 바깥쪽 세포질의 경계부에서 미세소관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중심체에서 뻗어나오는 방추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미세소관의 재배치가 되게 되면 이쪽이 음성말단 쪽이 되게 되고,
이쪽이 양성말단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말단에서 양성말단 쪽으로 키네신이 빠르게 무엇을 수송하더라. 그것이 DSH를 수송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DSH가 원래는 여기에 분포하다가 여기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DSH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또한 여기는 이 미세소관의 재배치가 안쪽 세포질과 바깥쪽 세포질의 경계부에 형성이 되니까 안쪽 세포질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의 피질 세포질 층만 30도 회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수동수송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처럼 이제 무조건 이런 형태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형태이더라는 것입니다. 미세소관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가게 되면 미세소관에 대한 형성 중심부는 중심체가 되게 됩니다. 얘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뻗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중간섬유라 했습니다. 중간섬유의 경우에는 핵막 안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핵막 안쪽에 있는 이 중간섬유를 핵층, 핵라민이라 한다 했지. 세포막 표면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미세섬유가 되게 됩니다. 중간섬유와 미세섬유에 대한 구분에 대한 것은 특히 카드헤링 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생학에서는 카드헤링 결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근데 세포학에서는 카드헤링 결합이라 하지 않고 데스모즘과 접착 결합, 접착 연접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사용을 하지. 이때 데스모즘과 접착 연접에 대한 구분 기준은 이들을 카드헤링 결합을 지지하는 세포 골격이 뭐냐? 데스모즘은 중간섬유이고 접착 연접은 미세섬유이고 그림으로 표현되었을 때 중간섬유가 되었든 미세섬유가 되었든 둘 다가 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가지고 중간섬유인지 혹은 미세섬유인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랬지. 뭘 가지고 판단하자고? 형성 중심부를 가지고 판단하자고. 형성 중심부가 중간섬유의 경우에는 원반형이라고 그랬지. 원반형에서 여러 개의 중간섬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액틴 섬유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것이 각각의 액틴 섬유당 각각의 지지 구조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세섬유와 중간섬유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가에서 다 중, 가에서 다 중이라 했으니까 가나 다 중에서 어느 하나로 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메바 운동 시 세포질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했으니까 얘는 미세섬유 다 알아 하면 되겠지. 기관지 상피세포의 선모 운동이라 했으니까 미세소관 가 알아 하면 되겠지. 문제는 꼭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가나 다로 답을 해달라는 것인지 혹은 세포 골격에 대한 이름을 적어 달라는 것인지. 생화학 자체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 문제에서 당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에 대한 것은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들을 보게 되면 당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도 한 번쯤은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쯤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세 종류의 오탄당. 오탄당은 펜토스라 하면 되겠지. 전부 1번 탄소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잘못했다.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르보닐 중에서 1번 탄소가 카르보닐이면 알데히드이고 2번 탄소 이상에서 카르보닐은 케톤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얘는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도저입니다. 우리가 4탄당이나 5탄당이나 6탄당에 대한 기본형에 대한 이름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탄당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알도트리오즈는 글리셀 알데하이드이고 케토트리오즈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 것이고, 그지? 5탄당에 대해서는 기본형을 먼저 이제 기본형을 보시면 5탄당에서 기본형은 어근을 립을 쓴다 그랬지. 립에다가 오즈를 붙이게 되면 리보즈가 되게 됩니다. 얘는 알도펜토즈는 입체 중심 탄소가 3개가 있지. 입체 중심 탄소의 수를 n이라 하게 되면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는 2의 n승이라고 했지.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 대해서 입체 배열은 양쪽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가 3개가 있으니까 2의 3승이 되게 됩니다. 5탄당은 펜토스는 다시 알도즈와 케토즈가 있으면 알도펜토즈는 입체 중심 탄소 수가 양쪽에 2개는 카이랄이 안 되지, 그지? 얘는 입체 중심 탄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2개를 빼면 되니까 5탄당은 입체 중심 탄소 수가 3개가 되게 됩니다. 알도엑소저가 되게 되면 이제는 그림을 다 그려가면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몇 개씩 빼주면 돼. 2개씩 빼주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하이드록시 카보닐에서 하이드록실기와 카보닐이 서로 위치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럼 여기가 CO 결합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가 CH2OH로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는 얘도 뭐가 아니게 돼? 카이랄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입체 중심 탄소는 2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케토펜토즈는 2개를 빼는 것이 아니고 3개를 빼주면 되지. 케토 헥소오저 또한 마찬가지 같은 규칙입니다. 그러면 입체 중심 탄소의 수가 3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의 총수는 얘는 2의 3승가지가 되고 얘는 2의 4승가지가 되고 얘는 2의 제곱이 되게 되고 얘는 2의 3승이 되게 됩니다. 당에 대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잘 안 들리게 되면 굳이 시간 할애해가지고 또 공부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표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체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수는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펜토오즈는 기본형이 리브오즈입니다. 립을 어근으로 쓰고 어미를 오즈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당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입체 이성질체에서 입체 중심 탄소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이때 모든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게 되면 이것을 거울상 이성질체라 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2가지 체제를 모두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DL 체제만 이용을 합니다. 이때 DL은 각각이 무엇에 대한 첫 글자냐면 오른쪽, 왼쪽에 대한 첫 글자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 D, 왼쪽 L이 되게 됩니다. 라틴어의 오른쪽, 왼쪽에 대한 첫 글자를 가지고 DL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대한 첫 글자를 쓰는 이유가 PC의 투영식으로 분자 구조식을 적었을 때 이때 OH가 카이랄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다 해서 D체라 한 것이고 OH가 이처럼 카이랄 중심에 대해서 왼쪽에 표기가 된다 해서 L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분자 구조가 이와 같은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유기화학에서는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형태로 구조식을 적었을 때 OH가 어느 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으면 D, 왼쪽에 있으면 L. 대신 이제 입체 중심 탄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 L로 표기할 때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입체 중심 탄소 중에서 번호가 가장 큰 탄소를 기준에 두자. 번호가 가장 큰 탄소에 대해서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체라 하자. 왼쪽에 있으면 L체라 하자. 그러면 이 형태의 OH 3개를 모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얘는 이 분자에 대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게 됩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 같은 이름은 사용을 하되 같은 물질은 아닌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형태는 D체라 하면 OH 3개가 모두 왼쪽에 있는 것은 L, 리브오즈라 하면 됩니다. 이 작용기에 대해서 여기는 알파 탄소라고 부른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흔히 이들의 관계를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이라 합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카보닐은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염기 조건에서는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것은 우리 몸에는 절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자발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관찰 사실에 대한 것이지 화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알겠지? 우리 몸은 이들을 위치를 바꾸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성질화 효소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질화 효소가 있다는 말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화학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점에.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둘의 위치를 바꿔주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소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관에서는 효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촉매가 알칼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알칼리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이 위치가 바뀐 것이 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베네딕트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은 알데히드와 반응을 하지만 케토즈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럭토즈가 알칼리 조건인 베네딕트 용액에서 글루코즈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럭토즈인 상태에서는 반응을 할 수 없지만 얘가 글루코즈로 전환되어 가지고 계속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럭토즈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같은 어근을 사용하게 되면 어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어근에다가 어미를 울로즈를 쓴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나 꼭 이 규칙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와 명명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규칙대로 안 하냐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육탄당에 대한 알도 헥소즈에 대한 기본형을 글루크를 어근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S1을 붙이게 되면 글루코즈가 되는 것이지.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글루크를 어근으로 쓰는 것을 기본형으로 두지 않고 알로즈, R을 어근으로 쓰는 것을 기본형으로 둡니다. 그래서 알로즈가 기본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글루코즈를 기본형으로 두는 것입니다. 얘가 케토즈가 되었을 때 글루쿨로즈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왜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을 지을 때 얘를 글루코즈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에 대한 케토즈는 뭐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야. 프럭토즈라고, 프루이트에서 어근을 따와가지고 프럭토즈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꼭 알도즈는 OS1을 쓰고 케토즈는 울로즈를 적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O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체가 되게 됩니다. 이 D체에 대한 이름이 발음 기호로 읽게 되면 크실로즈가 됩니다. 근데 발음 나는 대로 읽어주게 되면 자일로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실로즈라고 표기해도 되고 자일로즈라고 표기를 해도 됩니다. A와 C는 잘 보면 OH에 대한 위치가 다 바뀌어 있지. 그러면 얘는 L 크실로즈가 되겠지. 이 L 크실로즈에서 이것의 위치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L 크실룰로즈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지, 그것이. 일부가 바뀌게 되면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됩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의 입체 중심 탄소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게 되면 얘를 에피머라 한다고 했지. 특이적으로 당의 경우에는 고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 구조를 헤미 아세탈이라 한다고 했지. 그래서 당이 헤미 아세탈형으로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헤미 아세탈이 형성이 될 때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마찬가지 카이랄 중심의 OH가 알데히드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와 반응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능은 합니다. 알겠지? 가능은 하되 얘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각형보다는 오각형이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연 상태에서 얘가 여기에 반응한 것이 아예 없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한 오각형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오각형보다는 육각형이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의 고리 구조가 형성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는 육각형 고리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원시 지구에서 밀러의 실험에서 증명을 했듯이 번개와 같은 고에너지에 의해서 유기물이 먼저 만들어질 때 이 포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포름산의 농축액에서 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이 만들어질 때 뭐가 가장 안정하다고? 육각형 고리가 가장 안정합니다. 육각형 고리가 가장 안정한데 OH가 지그재그로 배열되게 되면 더 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당이 베타 포도당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베타 포도당이 아니라 얘는 어떤 형태이지? 육각형이니까 피라노즈 형태인 것이지. 즉 정확히 얘기를 하게 되면 베타, D, 글루코, 피라노즈가 가장 농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생물이 만들어질 때 대사의 시작은 모든이 되면 뭐라 그랬지? 창조라 그랬지. 모든이 아닌데 대부분이 되면 뭐가 된다고? 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대사의 시작이 글루코즈가 아니지. 대부분의 생물의 대사의 시작이 글루코즈인 거지.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글루코즈의 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근데 메타노제네시스라 해서 메탄을 산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메탄 생성하는 거 말고 메탄을 산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는 글루코즈를 산화시키는 글라이콜리시스, 해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걔네들은 메탄을 산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진화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육각형이 되게 되면 가장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결합한 것이 농도가 가장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즈의 헤미아세탈형입니다. 리보즈는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OH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OH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여기 4번 탄소에 5번 탄소가 있고 5번 탄소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제 헤미아세탈형이 되게 되면 1번 탄소가 OH가 되는 거지. 이 OH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가장 번호가 큰 탄소와 반대편에 있으니까 얘를 알파라 한다 했지. 같은 방향에 있으면 베타라 한다 그랬지. 그치? 이들의 관계를 아노모라 합니다. 그래서 당은 특이적으로 헤미아세탈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미아세탈형에서 입체 구조의 변화에 의한 이성질체를 뭐라 한다? 아노모라 한다. 이때는 아노모라고 하는 이성질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이 아노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효소가 관여할 것이냐, 효소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뭐라고? 관찰 사실이지. 추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알파 포도당을 베타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은 항상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 그러면 알파 포도당을 계속 효소가 사용을 하면 그러면 알파를 사용하는 만큼 베타는 알파로 바뀝니다. 베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알파는 베타로 바뀝니다. 직접 바뀔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거쳐가야 돼? 알데히드 형태를 거쳐가지고 상호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세 가지 형태가 다 존재합니다. 알데히드 형태도 존재하고 아노모가 알파형과 베타형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노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제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단어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물질 A에서 C는 모두 알도 펜토즈로서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 이성질체이다.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데 분자 구조식이 다른 것을 이성질체라고 정의하는 것이지. 특히 이들은 입체 중심 탄소의 입체 배열이 다른 입체 이성질체이다. 이 중 A와 C는 모든 입체 중심 탄소의 입체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의 관계라 했으니까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라 하면 되겠지. A와 B는 입체 중심 탄소 중 한 개의 입체 배열만 다르니까 이것을 에피머라 합니다. A의 이름이 D, 크실로저라면 B의 이름은 L, 크실로저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되겠지? 다음. 우리는 독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론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물리나 화학은 수리 영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념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법칙에 대해서는 문제를 물어보게 됩니다. F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M 곱하기 A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근데 생물은 우리는 표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언어학이기 때문에 말은 한국 사람들의 말과 일본 사람들의 말과 미국 사람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글자가 다르다라고 해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포도당이 되었다, 글루코즈가 되었다, 같은 물질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가 다르다라고 해서 뜻이 달라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익히 보던 형태의 문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더라도 문장에 대한 것은 해석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원래는 문제를 물어볼 때 이들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덜러리가 되어버린 거지. 어쨌든 표는 여러 효소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 특성들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 지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읽어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특성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서술을 했습니다. 위 표에 제시된 5가지의 효소들이 미카엘레스 멘텐 속도론을 따른다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미카엘레스 멘텐에 대한 속도론을 따른다는 말은 이 식에 적용이 된다 이겠지, 그치? 표에 제시된 각 효소의 특성들은 효소가 촉매하는 대사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효소기질 복합체가 얘는 유리효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유리효소와 기질로 해리되는 반응의 속도 상수, 이 정도는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속도 상수가 K-1이라 하자라면, 그리고 E와 P로 전환되는 반응의 속도 상수보다 E와 P로 전환되는 반응이니까 얘가 여기로 가는 반응, 이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K2로 하자라면 이때 K-1이 K2보다 매우 클 경우, 이 유명한 레닌즈 생화학 교재 그대로 문장 인용한 것이니까 나인데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레닌즈 생화학 교재 그대로 내가 인용한 것이니까
또 나보고 또 지랄하면 안 돼. 나는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알겠지? 읽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론 때 수업했던 형태에 너무 길들여져 있을까봐 전공 교재를 혹시나 또 안 읽어볼까봐 문장을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지금 내가 독해하는 연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지? 이건 이론할 때도 했지, 그지? K-1이 K2보다 매우 클 때 이제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라면 Km은 K1분의 K-1 플러스 K2에서 분모나 분자의 수의 차이가 너무 큰 두 수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의미 없다 그랬지, 그렇지? 이건 초등학교 산수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고차원적인 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다? K1분의 K-1과 같다. K1분의 K-1 이란 말은 이 반응만 있는 것이지. 이 반응만 있는 것이니까 얘는 결합 반응, 해리 반응입니다. 결합 상수는 평형 상수는 어떻게 구하자 그랬지?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로 구하자 그랬지, 그렇지? KA는 역반응 속도 상수 K-1 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 K1. 해리 반응은 이것의 역반응이지. 해리 반응 상수 평형 상수인 것이지. 평형 상수는 역반응 속도 상수니까 K1, 정반응 속도 상수니까 K-1. 이게 해리 상수이다. 그래서 Km은 이런 조건에서는 무엇과 성질이 정확히 같다? KD와 정확히 성질이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억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기질에 대한 효소의 친화도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문장을 봤는데 익히 내가 보지 않던 문장이 나왔다. 어떻게 풀면 된다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사고로.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지? 외웠잖아. 효소와 기질에 대한 친화력의 척도가 뭐라고? KM이라고 그랬지, KM.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이론이 대부분의 효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가정하기를 K2가 K-1에 비해서 너무 클 수도 있더라. 이럴 경우에는 KM은 무엇과 같아지게 된다? K1분의 K2와 같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K2가 K -1과 비슷해지게 되면 그러면 KM은 K1분의 K-1 플러스 K2가 되더라.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에 들어갈 효소의 특성을 쓰고 니언과 디귿에 들어갈 속도 상수에 대한 함수를 쓰라 했어요. 여기 니언과 디귿에 들어가는 것이 속도 상수에 대한 함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다음.
미카레스 멘텐식의 1차 속도 상수는 K캣이며 이것은 촉매 전환수라고도 불린다.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 헤매면 안 됩니다. 알겠지? 낯선 단어가 등장해. 뭘 하면 된다고? 지워 그냥. 모르는 건 그 자리에서 생각할 수 없잖아. 1차 속도 상수 뭐 그런 단어 강치욱이 수업할 때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르면 뭘 하라고 그냥 지워. 지워놓고 나면 뭐가 보여? 촉매 전환수라고 하는 것이 보이잖아. 아, 촉매 전환수를 1차 속도 상수로 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 되지. 뭐 별거 없잖아. 되겠지? 이것은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었을 때 단위 시간당 한 개의 효소 분자에 의해 생성물로 바뀌는 기질 분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얘는 촉매 전환수를 그대로 풀어 쓴 것이. 즉, 효소가 기질로 완전하게 포화되었을 때 단위 시간당 한 개의 효소 분자에 의해 생성물로 바뀌는 기질의 분자 수를 무엇이라 하자라고 약속했다고. K캣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다고. 얘는 K캣은 V가 어떤 뜻이야? V가 무엇을 V라 하자? 델타 T 분의 델타 P의 농도를 V라 한다. 이때 그래서 전제가 무엇이 필요한 거야? 미칼레스 멘텐의 방정식이다가 필요한 거야. 미칼레스 멘텐의 방정식이다라면 하나의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기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처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다고? 미칼레스 멘텐의 함수를 만족한다라면 그러면 하나의 기질이 생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의 생성물이 생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의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고 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델타 T 시간당 단위 시간당 바뀌는 기질 분자 수가 V라고. 근데 얘는 K캣은 하나의 효소당.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효소의 수를 나눠주면 되지.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효소의 수를 알 수가 없지. 이때가 되면 얘는 언제를 Vmax를 한다 그랬지? Vmax는 기질의 농도가 무한대일 때, 이때 속도 V0를 무엇이라 정의한다? Vmax라고 정의한다. 기질의 농도가 무한대이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모든 효소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다. 모든 효소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다.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었다. 되겠지? 근데 이 문장은 우리 이론할 때도 했지 싶은데.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었다.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려면 기질의 농도가 무한히 높아야만 된다. 따라서 얘는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 이퀄 무엇과 같더라? 전체 효소의 농도와 같더라. 그래서 전체 효소의 농도 분의 Vmax가 K캣이더라. 따라서 이 식에서는 무엇을 만족한다? K2를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K2가 대사회전수이다. 혹은 촉매 전환수이다. 되겠지? 기질의 농도가 Km보다 매우 낮을 때 기질의 농도가 Km보다 매우 낮을 때
기질의 농도가 KM보다 매우 높을 때, 이것도 우리 이론 때 했지, 그치? 기질의 농도가 KM보다 매우 높을 때는 특징이 V0가 Vmax를 만족한다. 이런 효소는 드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헥소카이네이스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스 1, 2, 3의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 혈장의 포도당 농도가 KM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값을 가지므로 이들은 포도당의 농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헥소키나즈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반면 보통은 기질의 농도가 KM보다 낮은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하려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단순성에 근거해서 극단적으로 얘가 농도가 낮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V0가 KM 분의 K2라 해도 되고 K캣이라 해도 되고 곱하기 전체 효소의 농도 플러스 기질의 농도, 여기에 기질의 농도가 들어가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는 KM 분의 K캣 곱하기 전체 효소의 농도 곱하기 기질의 농도.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특정 효소에 대한 혹은 특정 기질에 대한 무엇을 대변할 수 있다? 촉매 효율을 대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V0는 리얼 곱하기 이것이니까 리얼이 KM분의 K캣이라 하면 되지. 이 식의 속도 상수인 리얼을 2차 속도 상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 2차 속도 상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웠다? 촉매 효율이라 한다. 이 2차 속도 상수인 리얼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효소들 간의 촉매 효율.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촉매 효율성이나 같은 효소에 의한 다른 기질들의 전환수를 비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될까? 문제에서 1번 문제에 대한 것은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문제에서 K캣을 전체 효소의 농도와 최대 속도 Vmax에 대한 함수로 제시하라 했으니까 조금 전에 적었는 것 전체 효소의 농도 분의 Vmax가 K캣이다. 어렵지 않지? 다음 세 번째 2차 속도 상수인 리얼을 제시하라 했으니까 KM분의 K캣이라 하면 됩니다. 혹은 촉매 효율이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효소의 기억과 그 효소에 대한 기질의 세포 내 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제시를 하라 라고 했으니까 KM과 기질의 세포 내 농도에 대한 상관관계 뭘 보면 알 수 있지?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봐도 모르겠나?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는 KM 값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있는 퓨마레이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얘는 탄산 무수화 요소. 탄산 무수화 요소는 얘보다 KM 값이 너무 높습니다. 카탈라제에 대한 KM 값은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고 낮습니다. 미안해. KM 값이 낮습니다. KM 값이 낮다 이퀄
친화력이 크다. 왜 친화력이 커야 돼? 내 몸의 농도가 낮으니까. 말 잘못했나? 잠깐만. Km 값이, 그치? 잠깐만. Km 값이 작다. 친화력이 크다. 친화력이 크면 농도가 낮아도 된다. 되게 농도가 낮다. 화산화수소 농도 높으면 죽어. 화산화수소 농도 높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상처날 때 뭐를 발라줘? 화산화수소 발라줘. 누구 죽으라고? 세균들 죽으라고. 세균만 죽을까? 내 세포도 죽어. 근데 여기에 있는 상처 났었을 때 내 세포 죽는 것은 의미 없어. 왜? 이거 세포 몇 개 죽는다 했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근데 세균은 죽으면 감염에 대한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의 체내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으니까 친화력이 너무나 큰 거지. 이해가 됐어? 그잖아. 친화력이 크다는 얘기는 기질의 농도가 낮으니까 친화력이 큰 쪽으로 진화가 되었겠지.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친화력이 클 필요가 없잖아. 친화력이 작아도 되잖아. 이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왜 Km 값이 너무나 큰 거야? 얘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경우에는 내가 실수했나? Km 값이 크다는 말은 친화력이 작다는 말이네. 친화력이 작다는 말은 얘는 농도가 높다가 되는 것이지. 왜 농도가 높아지지? 시냅스 틈에만 존재하잖아. 시냅스 틈에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냅스 틈에만 존재하잖아. 또 하나는 얘는 시냅스 틈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어쨌든 얘네들은 이처럼 Km 값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지금 일정하지? Km분의 K캣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 레닌즈 생화학 교재를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서 대략 한 10의 8승 정도로 맞춰준대.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인 Km분의 K캣이랍니다. 그래서 Km 값이 어떻게 되든 Km분의 K캣 값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m이 너무 값이 크면 K캣은 값이 작아지게 되고 Km이 값이 너무 작으면 K캣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한 Km과 세포 내의 기질에 대한 농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일반적, 알겠지?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Km 값과 K캣의 기질의 농도에 대한 것은 Km의 값이 작을수록 기질의 세포 내 농도가 낮습니다. 알겠지? 보통 Km 값이 큰 것들이 기질의 세포 내 농도가 높습니다. 알겠지? Km 값이 크다. 친화력이 작다. 그러면 농도가 높아야지만 반응할 수 있다. Km 값이 작다. 친화력이 작다. 는 말은 친화력이 크다. 자꾸 헷갈린다. 친화력이 크다는 말은 농도가 낮아도 반응할 수 있다. 되겠지? 이것도 내가 지어낸 문장 아니니까 요 파트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문장은 외워두세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이게 거의 비슷하더라는 얘기입니다. 6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